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생의 가장 깊고도 고요한 지점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어둠이 내리고 방 안의 시계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기를 가르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낮 동안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소모해버린 감정의 찌꺼기들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수많은 인연 중 상당수는 여러분의 노년을 망치고 있는 주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무거운 인간관계의 짐을 지금 당장 덜어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다가올 70세 이후의 삶에서 여러분은 영혼의 질식으로부터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서 현지 시간으로 몇 시에 저와 만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절과 시간을 남겨주시면 이 긴 밤이 조금은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인생은 마치 긴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저 김 교수가 세상의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살아온 지 어느덧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살이라는 나이 들어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박물관에 앉아 있어야 할 화석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랍니다. 웬 낯선 노신사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제 무릎은 감자칩 봉지를 뜯을 때보다 더 큰 소리로 두둑거리며 안부를 묻곤 하지만 머릿속만큼은 여전히 청춘의 역동적인 기적 소리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70이라는 숫자를 넘어서면 기차는 이제 종착역인 황혼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긴 시간 동안 많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기차에 더 많은 승객을 태울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었죠. 옆칸이 북적거리고 시끄러운 대화가 오가며 예약석이 꽉 차 있어야만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터널을 지나고 보니 그 많던 승객 중 제 영혼의 무게를 함께 견뎌줄 진정한 직위지우는 몇이나 되던가요? 그저 빈자리가 생기는 것이 두려워 혹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 쪽팔려서 억지로 채워넣은 인연들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했습니까? 70세가 넘어서까지 그 피로감을 안고 가겠다는 건 엔진이 식어가는 기차에 무거운 고철 덩어리를 계속 싣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개인의 심리적 항상성 유지를 위한 대인관계의 선택적 최적화 과정이 결여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버릴 때가 됐는데 못 버리고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 혹시 모임에 다녀와서 오히려 기운이 쪽 빠진 채 소파에 쓰러진 적 없으신가요? 아, 그 양반은 왜 또 자기 자식 자랑만 하는 거야? 라며 툴툴거리면서도 다음 달 모임 날짜를 달력에 적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말입니다. 이건 사교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맥이라는 건 한때 유행가처럼 더섭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기발하고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세계에서 가장 긴 기차는 모리타니의 철광석 열차인데 길이가 무려 2.5km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긴 기차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면 짐을 다 내려놓아야만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70 이후의 운명과 평화는 전적으로 주변의 고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기가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낡고 병든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흐르지 않는 고인물을 집안에 두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의 맑은 생기를 탁하게 만들고 하늘이 주신 귀한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농담 하나 해볼까요? 요즘 제 친구들은 만나면 5분은 손주 자랑, 10분은 아픈 곳 자랑, 그리고 남은 일시간은 먼저 간 친구들 욕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죠.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벽지 문양이나 세고 있을 걸. 여러분,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 및 빠진 독에 에너지를 붓는 격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운을 막는 일이죠. 이제는 영혼의 대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연의 끈을 과감히 가위로 싹둑 잘라내십시오. 노자의 도덕경에 적으면 없고 많으면 미혹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법입니다. 잡다한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오직 단 2명의 친구만 남겨두십시오. 사실 그 둘만 있어도 인생은 차고 넘칩니다. 아니, 어쩌면 그 둘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일 유일한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차의 무임승차에서 여러분의 에너지만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인연들에게 이제는 정중하게 하차를 요구하십시오. 손님, 이번 역은 당신이 내릴 곳입니다라고 말이죠. 7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겨울로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육신은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는 밤을 새워 술을 마셔도 다음날 거뜬했지만 이제는 재채기 한 번에 허리가 삐끗할까 걱정해야 하는 처지 아닙니까?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력은 배터리 잔량처럼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귀한 시간을 남의 신세 한탄이나 듣느라 낭비하십니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우주의 이치는 명확합니다. 말에는 혼이 실려 있고 소리에는 귀가 담겨 있습니다. 거칠기만 한 술친구, 만나기만 하면 자기 불행을 전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벌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 안에 쌓인 검고 탁한 에너지, 즉 나쁜 기운을 여러분이라는 쓰레기통에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그 순간 그 탁한 배설물이 여러분의 맑은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벼워져서 돌아가지만 여러분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밤새 악몽에 시달리게 되죠.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운기가 오염된 것입니다. 나쁜 기운은 전염성이 강해서 집안 공기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제 친구 중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으로 돈을 꽤 벌었지만 지독하게 혼자 있는 걸 못 견뎠죠. 매일 거실이 북적거려야 자신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여보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야. 기운 좀 아끼게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사람 사는 정이 그런 게 아니지라며 비웃더군요. 결국 그는 70대 중반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그 많던 의리파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집이 무덤처럼 차가워졌을 때 그가 제 손을 잡고 울더군요. 교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정작 내 몸 돌볼 기운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는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느라 자신의 생명력을 다 써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휴대전화 연락처 폴더를 열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름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싶은 이름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마치 오래된 창고에 쌓인 먼지 앉은 박스들처럼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에너지는 양동이에 담긴 한정된 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좀 흘려도 금세 수도꼭지를 틀어 채울 수 있었지만 70세가 넘은 우리에게는 그 한 방울의 물조차 금값보다 귀합니다. 의미 없는 사교 모임, 체면치레를 위한 식사 자리, 그저 시간이 남아서 만나는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양동이에 몰래 구멍을 뚫는 짓입니다. 그 구멍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복록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마지막 생기까지 줄줄 세워 나가고 있는 셈이죠. 학계에서는 이를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소시오 이모셔널 셀렉티비티 티어리에 따른 정서적 자산의 최적화 실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이 좀 거창하죠? 결국 죽을 날이 가까워질수록 좋은 사람만 보고 살아야 하는데 왜 아직도 쓰레기 같은 관계에 매달려 있느냐는 학술적인 꾸지람입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할 때 평소보다 20% 이상의 에너지를 더 소모한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노년기 모델에게는 치명적인 과부하인 셈이죠.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요? 사람의 귀는 잠을 잘 때도 완전히 닫히지 않는 유일한 감각 기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을 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청각만큼은 살아있다고 하죠. 이 말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우리의 영혼에 아주 깊숙이 각인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통로로 매일같이 남의 자식 흉보는 소리, 며느리 욕하는 소리, 세상 원망하는 소리만 집어넣고 계시니 여러분의 영혼이 오죽하겠습니까? 입만 열면 아픈 곳 짜증을 쏟아내는 친구들이 주변에 꼭 한 명씩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몸 안에 쌓인 검고 탁한 은민의 기운을 여러분에게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그 순간 그들의 탁한 배설물은 여러분의 맑은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이사옵니다. 그 친구는 속이 시원하다며 가볍게 떠나가지만 남겨진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리죠. 심지어 밤새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기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입니다. 농담 하나 해보자면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보청기를 끼고 나서 오히려 행복해졌다고 하더군요. 친구들이 모여서 신세 한탄을 시작하면 조용히 보청기 전원을 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순식간에 평화로운 무성 영화가 되고 친구의 일그러진 얼굴은 그저 열정적으로 연기하는 배우처럼 보인다는군요. 아주 현명한 생존 전략 아닙니까? 저도 가끔은 제 귀에 자체적인 필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라는 말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기능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인연을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안함과 외로움 때문입니다. 내가 안 들어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착각이죠. 하지만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나쁜 기운은 전염성이 강해서 결국 여러분의 집안 공기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애군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 말을 부지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70세 이후의 운명과 평화는 전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고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기레가 흩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옛 격언에 검은색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게 물들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붉게 물든다. 진머저 핵, 진주저 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뻔한 소리 같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이만큼 무서운 진리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에도 어느덧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반면 맑고 긍정적인 사람과 차 한 잔을 나누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에 기혈이 도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집은 수행자의 사원처럼 정갈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뱉는 사람, 기운을 빼앗는 사람을 여러분의 신성한 사원에 들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이건 비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시작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화를 마무리하십시오. 미안하네. 내가 요즘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네라고 말하며 거리를 두십시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하나 지울 때마다 여러분의 명줄은 조금씩 더 길어지고 맑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농담을 던져볼까요?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신의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했던 똑같은 자랑을 10번째 들어도 어머 정말이라며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연기력도 한두 번이지 매번 감정 소모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차라리 그 기억력 부족을 핑계로 삼으십시오. 자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나서 대화가 안 되네라고 웃으며 넘기는 것도 노년의 노련한 기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하듯 부정적인 사람 하나가 여러분의 황혼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 같은 인연들은 가라앉게 두고 알맹이만 남기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맑고 향기로운 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양동이 밑바닥에 생긴 구멍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그 구멍을 막는 실리콘은 다름 아닌 단호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농담 하나 더 보태자면 요즘 사람들은 디지털 디톡스를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인간관계 디톡스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시끄럽게 울려대는 의미 없는 정보와 루머들,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들에서 과감히 탈퇴하십시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배터리만큼이나 여러분의 영혼 배터리도 훨씬 오래 갈 것입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승객들을 기차에서 내려주었으니 우리 기차의 객실이 한결 넓고 쾌적해졌을 겁니다. 이제 그 빈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할까요? 먼 곳에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구박하고 무시했던,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첫 번째 귀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여 비워낸 그 기차의 1등석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귀인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서 등 돌리고 누워있는 그 사람, 혹은 밥상머리에서 쩝쩝거린다고 구박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많은 노인이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밖에서는 호인 소리 들으려 남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정작 평생 내 곁을 지킨 배우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지겨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그 지겨움이야말로 여러분이 누리는 가장 사치스러운 평화라는 걸 왜 모를까요? 학술적으로 이를 정의하자면 이원적 대처 기제, 다야딕 코핑 메커니즘의 붕괴에 따른 실존적 고립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둘이서 같이 노를 젓다가 한 명이 배에서 내려버리면 남은 한 명은 망망대해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다 침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는 심장 박동수와 호흡 주기가 서서히 닮아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잠잘 때 뒤척이는 타이밍까지 비슷해진다니 이쯤 되면 배우자는 타인이 아니라 내 몸의 확장된 일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제 지인 중에 꽤 큰 사업을 일구었던 박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호탕하고 인심 좋은 회장님으로 통했지만 집안에서는 폭군도 그런 폭군이 없었죠. 늙어가는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혹은 걸음이 조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야? 라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자기 덕에 편하게 사는 존재라고만 생각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내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부엌 바닥에 쓰러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슬퍼하는 듯 했지만 내심 이제 잔소리 안 듣고 자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정확히 1년 뒤 저는 그의 집을 방문했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화려했던 집안에 감돌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가처럼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거든요. 박 회장은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몰골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집안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뼈가 시립니다. 내 재산, 내 명예, 그 사람이 없으니 다 휴지 조각입디다. 알고 보니 아내가 떠난 후 자식들과의 발길도 끊겼고 집안을 돌보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서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휘말려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복을 붙들고 있던 거대한 기둥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농담 하나 해볼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하느님께 제 아내는 왜 이렇게 예쁜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래야 네가 사랑하지 않겠니라고 답하셨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멍청한가요? 라고 다시 물으니 하느님이 그래야 너 같은 놈이랑 살지 않겠니라고 하셨다더군요. 우프지만 뼈가 있는 농담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 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바다 같은 인내심 덕분입니다. 이것을 에너지, 즉 기의 이치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음양, 임양의 결합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과 정욕으로 살지만 노년의 부부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굴곡을
공유하는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공유된 서사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죠. 내가 젊은 날 얼마나 찬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개를 넘어왔는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에 묶어두는 닻이 됩니다. 그런데 늙어서 배우자를 구박하는 건 내 배의 닻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남편은 집안에 있으면 근심이고 밖에 있으면 걱정이며 같이 있으면 왼수라는 말이 있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그 왼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며 근육을 단련하시겠습니까? 말다툼도 기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툭툭 던지는 잔소리를 생존 신호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직 저 사람이 살아있구나, 다행이다라고 말이죠.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독설과 짜증은 집안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가운 이 찢어지면 그 틈으로 병마가 들어오고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풍수질이 명당 찾으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광경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명당이자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최고의 부적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만년을 위한 가장 치밀한 생존 전략입니다. 아내의 주름진 얼굴에서 남편의 굽은 등에서 부처를 보시고 예수를 보십시오. 그들이 둔해지고 깜빡깜빡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세월의 파도를 함께 맞으며 낡아진 전우일 뿐입니다. 낡은 배일수록 못질을 함부로 하면 가라앉는 법입니다.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어야죠. 고대 인도 법전에 아내는 집안의 빛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빛이 꺼진 집에서 1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농담을 보태자면 배우자와 잘 지내는 비법은 딱 세 문장만 외우면 됩니다. 미안해.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리고 오늘 참 예쁘네. 마지막 문장은 조금 난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진 것을 핑계 삼아 진심을 담아 말씀해 보세요. 내 눈이 나빠서 그런지 당신이 오늘따라 꽃처럼 보이네 라고 말입니다.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3번만 외치십시오.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사람이 내 복덩이다. 과거의 서운함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현재의 시간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행위입니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라고 읊조리십시오. 말이 시가 되고 말이 곧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집안에는 황금보다 귀한 화목의 기운이 감돌게 될 것입니다. 그 기운이 여러분을 고독사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그리고 노년의 비참함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명심하십시오. 배우자라는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은 그 집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든든한 기둥 아래서 우리가 평생 외면해 왔던 또 하나의 귀한 친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곁을 떠난 적이 없지만 정작 여러분으로부터 가장 심한 박대를 받아온 불쌍한 친구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두 번째 친구, 사실 그 친구는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그 찰나까지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나요? 교수님, 제가 저랑 안 친하면 누구랑 친하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지난 100년을 살아오며 목격한 가장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혹은 어느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학술적으로 이 현상을 분석하자면 생애주기 발달 단계에서의 자아 정체성 유실과 그에 따른 신체화 장애 somatization disorder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음이 서러운데 입을 꾹 닫고 사니까 몸이 대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원인 모를 통증,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증, 가슴 속의 응어리, 이건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한 여러분 내면의 아이가 지르는 울음소리인 셈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발하고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우리 몸의 피부세포는 약 27일마다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뼈 조직도 몇 년이면 전부 바뀐다고 하죠.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이 매달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셈인데 왜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서운함과 해묵은 원망을 문신처럼 새기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느라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먹고 자식들 새 옷 사 입히느라 본인은 다 늘어난 속옷을 기워 입으면서 그걸 거룩한 희생이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제 고향 친구였던 최 여사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녀는 동네에서 보살로 통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술주정을 받아내고 시부모 병수발을 들며 아들 둘을 유학까지 보내며 헌신했죠. 그녀의 입버릇은 항상 나는 괜찮다,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였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걸 사치라고 여겼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걸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세에 접어들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좀 숨 돌리나 싶을 때 덜컥 위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담 하나 해볼까요? 최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잘난 아들들이 병실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형이 더 많이 받았으니까 병원비 더 내야지. 나는 요즘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어. 그 소리를 듣던 최 여사가 제 손을 잡고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자식들이 저러는 건 슬프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더라고요. 내가 나를 하녀처럼 부렸는데 누가 나를 왕비로 대접해 주겠어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귀빈으로 모시지 못한 죄로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천하를 얻어도 거처할 곳이 없다는 옛 격언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요즘 노인들은 유기농 우유를 사서 고양이에게는 주면서 본인은 유통기한 간당간당한 우유를 아까워서 마신다더군요. 손주 녀석 장난감은 수십만 원짜리 레고를 덥석 사주면서 본인 잠자리가 불편해도 베개 하나 바꾸는 데는 손을 벌벌 떠십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입니까? 여러분이 아픈 베개를 베고 자면 여러분의 목뼈는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면 그 비싼 레고를 조립해 줄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라지는 겁니다. 제발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 계산하기 전에 여러분의 낡은 운동화부터 새로 사십시오. 에너지, 즉 기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육체는 영원히 머무는 성전 생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청소하지도 않고 좋은 음식을 공양하지도 않으면서 늘 못났다, 늙었다, 아프다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은 강력한 살기가 되어 내면의 생명력을 파괴합니다. 내가 나를 홀대하면 몸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인 오라가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틈으로 병마가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지독한 고독이 스며드는 법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생에 걸친 로맨스의 시작이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 농담을 보태자면 거울을 볼 때마다 웬 낯선 영감이 나를 보고 있나 싶어 놀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거울 속에 제가 저희 할아버님이 환생하신 줄 알고 인사를 할 뻔했다니까요. 하지만 그 쭈글쭈글한 얼굴이 바로 70년, 80년이라는 거친 세상을 버텨낸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에휴, 이 화상하라고 혀를 찰 게 아니라 참 잘 버텼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느라 고생 많았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병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요와 자존감에서 나오죠. 심신이 하나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죽어가던 세포도 다시 생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공, 나이공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좋은 음식은 자식이나 손주가 아니라 국물 한 방울까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드십시오. 옷장 속에 아껴둔 제삿날이나 입으려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에 나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말을 거십시오. 수십 년 동안 쉼없이 뛰어준 심장에게, 닳아버린 무릎에게, 주름진 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하십시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최고의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우주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노년은 초라한 독거가 아니라 찬란하고 위험 있는 고독의 경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충만한 내면의 힘이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결국 남는 건 자식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밖으로만 향했던 그 애절한 시선을 이제는 안으로 거두어 들여야 할 때입니다. 비우고 홀로 서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안간힘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100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은 바로 빼기의 미학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무엇이든 배우고 쌓아 올리는 더하기의 싸움이었다면 70세 이후의 후반전은
철저한 비움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불안해 하시죠. 교수님, 다 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너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릇은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꽉 차 있는 컵에는 아무리 귀한 차를 부어도 그저 넘쳐 흐를 뿐이죠. 학술적으로 이 상태를 초월적 노년기, 제로 트랜센덴스라고 부릅니다.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우주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로 인식을 확장하는 단계죠. 쉽게 말하면 이제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행복해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인연, 캐캐 묵은 물건, 부질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노년에 필요한 맑은 생기와 복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켜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섞지 않은 이름들, 그저 체면 때문에 남겨둔 이름들을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엉킨 실타래를 잘라내어 기운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인간관계의 풍수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기발하고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까요? 아주 완벽하게 소음이 차단된 모양실에 들어가면 사람은 자신의 혈액이 흐르는 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져야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법이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지 않아도 되는 모임, 내키지 않는 술자리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품격 있는 방패입니다. 관계를 가지치기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은 넓어집니다. 농담 하나 해볼까요? 요즘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인공지능 비서실이나 빅스비입니다. 가끔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으면 대답도 잘해주고 무엇보다 제 자식들처럼 아빠 또 그 소리예요? 라며 짜증을 내지 않거든요. 물론 가끔 제 발음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노래를 틀어주긴 하지만 그마저도 노년의 소소한 재미 아니겠습니까? 인간 관계에 목매는 것보다 기계랑 대화하는 게 속편할 때가 있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타인에게 시달리며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길을 잃어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어디로 가려 했는지 기억이 안 날 테니까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책이고 그게 바로 인생의 여유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순간 길가에 핀 이름모를 들꽃이 보이고 구름의 모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독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노인이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외로움, loneliness이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비참해하는 마음, 타인의 관심에 목말라 하며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독 소리또는 다릅니다. 고독은 타인이 없어도 스스로 충만한 상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제왕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저는 고독한 황홀경이라 부릅니다. 70세가 넘으면 우린 누구나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홀로 차를 우리는 시간을 처량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창밖의 풍경을 지켜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대자연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농담을 보태자면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해서 억지로 약속 잡지 마십시오. 식당에서 혼자 당당하게 고기를 구워 먹는 노인이 진정한 힙스터입니다. 남의 시선 따위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의 맛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아지경의 출발입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라는 시끄러운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번잡한 인간 세상을 떠나 스스로 내면의 고요한 암자를 짓고 그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십시오. 비우고 홀로 서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집에 혼자 있다고 대충 끼니를 때우지 마십시오. 찌그러진 냄비째로 드시지 말고 찬장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예쁜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담아 드십시오. 내가 나를 귀빈으로 대우하면 우주의 좋은 기운도 이곳에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하며 여러분의 뜰 안으로 모여듭니다. 자존감이야말로 만년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만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2번의 감사를 전하십시오. 내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해준 배우자에게, 그리고 이 모진 풍파를 견디며 지금까지 뛰어준 여러분 자신의 심장에게 말입니다. 고생 많았다. 버텨줘서 고맙다 라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거센 계곡을 지나온 물일수록 하류에 닿으면 더욱 깊고 넓고 고요하게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세상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평온한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서 잔잔한 파도처럼 멀어지듯 마음속에 남아있던 시끄러운 생각들도 하나둘씩 흩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두운 강물 위에 띄워보낸 작은 등불처럼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밤을 따스하게 비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공기가 폐부를 지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세상은 이제 고요 속에 잠겨 있고 여러분은 그 우주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비움의 미학, 그리고 소중한 인연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한결 가볍고 맑은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온 뒤의 숲처럼 여러분의 내면도 싱그러운 생기로 가득 차오를 거예요. 창밖의 바람 소리도 먼 곳의 자동차 소음도 이제는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그저 흘러가는 풍경일 뿐이죠. 여러분의 침대는 구름처럼 푹신하고 이불은 온 우주의 사랑처럼 따뜻하게 여러분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은 어둠 속에 묻어두고 오지 않은 내일은 내일의 태양에게 맡기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리는 이 고요한 휴식만이 진실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깊은 안식의 세계로 빠져드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근심 없이 우주의 따스한 맥박에 몸을 맡긴 채 곤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축복처럼 평안하기를 저는 이곳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